네,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이제 집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하기에 앞서 이제 몇 가지 언급을 드릴게요. 뭐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뭐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된다 싶더니만 이제 뭐 이태원 클럽발로 대변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4차 감염까지 확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학교 개학이 뭐 연장이 되니 연기를 하니 마니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진짜로 뭐 전대미문의 질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WHO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늑장 대응을 했네, 행정 처리가 뭐 보건행정 처리가 미숙하네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왜 이렇게 처리를 못하지 했는데 그 행정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가 이제 여태껏 살아오면서 그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국은 굉장히 잘 대처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어쨌든 그 뭐 생활 속 방역이든 사회적 거리두기든 굉장히 우리에게 고통을 수반하고 있거든요. 많이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죠. 저도 이제 지금 헬스장을 나가긴 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가게 돼서 이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예전처럼 할 수 없으니까 많이 불편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곧 이제 이번 주가 이제 5.18입니다. 5.18 40주년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혹시 제가 지난 예전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영상을 한번 보라고 선거 이전에 권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보수의 성지, 뭐 대구 뭐 이렇게 갖고 대구 MBC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인데 혹시 보신 분들은 거기에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대구하고 그 이제 광주하고 이제 서로 같이 협업하고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만든 느슨한 이제 연합체가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달빛 동맹 라고 불러요. 빛고울 광주, 달굿벌 대구에서. 그래서 이제 예, 부르고요. 그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이제 코로나 사태 때도 이제 그 광주에서 이제 대구를 도와주고 됐고 그 이전에 대구에서 광주를 뭐 도와주는 여러 가지 행동도 하고 서로 이제 화합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해왔다고 해요. 네트워크 교류도 해왔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또 대표적인 예, 광주와 대구의 그 이렇게 뭐 앙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서로 지역 감정으로 대변되잖아요. 영남과 호남 대변되는데 이걸 좀 풀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숫자를 지닌 상징을 지닌 그 버스가 다니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대구 시민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월 28일이에요. 228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의 그 되게 중요한 기폭제가 되는 운동 중에 하나예요. 대구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228번 버스가 광주에서 다녀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상을. 그 다음에 여기 전 실제로 몇 번 자주 타고 다니고 그 통학로 등하굣길에서 많이 봅니다. 보는데 네 뭐냐면 518 버스가 다닙니다. 518번 버스가 이게 뭐냐면 서로 두 지역이 이제 사실 원인을 잘 몰라요. 지역 감정 앙금을 털고 이렇게 잘 지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이보다 이제 선행할 게 뭐냐면 이제 서로 역사를 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보면 일부 이제 약간 몰지각한 분들이 이제 뭐 5.18을 이제 왜곡하거나 폄훼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제 근데 대부분 이제 뭐 여러분들이나 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만 특히 보면 뭐 보수 유튜버들 일부 정치인들이 굉장히 몰지각한 발언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예가 뭐 북한 괴뢰군이 이제 뭐 광주에 침투해서 이들이 이제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무슨 5.18 사태를 뭐 이렇게 주도했다. 네. 뭐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그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분명히 자기가 5.18에 분명히 큰 책임이 있는데도 네.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최근에 열린 재판에서 보면 재판도 잘 나가지도 않고 재판장에 가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뭐 자기 알츠하이머가 있어서 이제 뭐 재판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강남의 고급 음식점에서 멀쩡하게 대화하면서 이제 자기 지인들 5.18의 주역도 껴 있었습니다. 지인들과 식사하는 모습도 지키고 골프하는 모습도 최근에 광주에 이제 재판을 나갔을 때도 이제 기자분들이 물어보죠. 혹시 사과할 생각이 있느니까 거기에 반응이 뭐 소리 버럭 지르면서 비키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청산을 하고 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서로 앙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긋지긋하다고 그만 좀 우려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는 우려 먹고 안 우려 먹고 지긋지긋하고 안 지긋지긋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규명하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청산을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걸 지나치게 집착을 해서 뭐 처벌을 한다거나 보복을 한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관계 정도까지는 바르게 알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바라는 건 뭐냐면, 그때 잘못한 분들이 있으면 현재까지 살아계시면 사죄를, 역사 앞에 사죄를 하고 응분의 대가, 최소한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전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잘 처리가 안 된 여순 사건, 제주 4.3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지금 그 과거가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고 있지 않아요. 그 최근에 보면 형제복지원 사건, 부산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말도 안 되는 저기 한국판 홀로코스트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뭐 필요하면 찾아보시기도 하고 제가 필요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현대사의 일부분이고, 아직도 그 당시에 피해자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5.18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드리면 학과 교수님 중 한 분, 이 5.18 유공자세요. 이제 행정학과 조땡호 교수님, 뭐 유공자세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의 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같이 살아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청산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좌절하고 분노하고 감정이 쌓여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뭐 소모적으로 무슨 뭐 보복하겠네, 처벌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과거 사실을 정확히 밝히고 책임질 사람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5.18이 껴있길래 잠깐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둥,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 실패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진행할 게 이제 요금제 얘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유제 얘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아까 복귀해 보면 이제 이 공유제, 뭐 공공제, 그다음에 프라이빗 굿, 사유제,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배제성과 경합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배제성은 뭘까요? 다시 복귀해 보면 어떤 사람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할 때 이거를 막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주로 뭘로 막는다고 했죠? 돈입니다. 돈으로 막혀요. 돈으로 막힙니다. 네. 돈을 내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쓸 수 있고요. 돈을 내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거예요. 이러면 배제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배제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아무도 우리는 막을 수 없어. 사용하려고 하면. 이건 뭐냐? 공짜예요. 공짜. 공짜. 경합성은 뭘까요? 경쟁, 경합은 뭐예요? 왜 경쟁을 해요? 이거는 그 원하는 물건이나 서비스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를 들어 이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을 만약에 볼펜이 하나고 원하는 사람이 좀 하나면 상관이 없어요. 경쟁이 안 벌어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볼펜이 하나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두 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경합성은 뭐냐? 다른 사람이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내 몫이 줄어드는 경우 경합적인 거예요. 근데 비경합적인 건 뭘까요? non-liability는 뭘까요? 내가 그 물건을 사용해도 다른 사람이 물건을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정 많은 거죠. 무한정 많은 거.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무한정 많은 건 아니지만 공기, 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저기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non-liability 하지 않습니다. 한정적입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고요. 공기도 아무 공기나 마시나요? 질이 중요합니다. 정말 마실 수 있는 공기 한정적이에요.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물이나 공기 같은 거, 다른 사람이 숨을 쉰다고 해서 내가 숨 못 쉬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non-liability, 비경합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볼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를 점유해버리면 여러분들 쓸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 개념을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공유제입니다. common goods라고 불러요. common goods. 이거는 배제할 수가 없어요. 배제할 수가 없어. 누구든 원하면 사용해요. 네. 그러니까
가격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라이벌리티예요. 경합적이에요. 사용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 이거를 너나 없이 사용하면 양이 줄어. 양이 줄어. 그게 공유제입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누구나 원하면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사용하게 되면 양이 줄어. 이성적인 사람, 이거 합리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거 안 사용하면 바보야. 다 써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더 트레지디 오브 커먼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게리 타디라는 학자가 1968년에 논문을 하나 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지만 누구나 사용하게 되면 양이 줄어드는 재화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너나 없이 마구마구 아끼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고갈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영상, 여러분하고 수업을 같이 했으면 영상을 봤을 거예요. 저는 한 100번은 본 것 같은데 지식 채널에서 이제 보면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치면 나와요. 비극의 탄생이라고 해서 영상도 같이 링크 해놓을게요. 네, 같이 보시고 거기 보면 이제 공유지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주인 없는 땅, 목초지예요. 목초지. 그쵸? 주인이 없어. 풀이 자라고 있어. 근데 그 지역에 양을 더 기르고 있어요. 저도 양측이고요. 여러분도 양측 목양산업을 해요. 그럼 뭐 할까요? 그 주인 없는 땅에 자라있는 목초를 통제할 수 있나요? 그냥 누구나 와서 먹이면 돼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한 마리라도 더 그 목초 구역에 들여보내서 먹이를 먹여야지. 그래야 이득일 거 아니야, 내가. 그래서 마구마구 먹여요. 그냥 너나 없이 다 그냥 자기 양을 다 들여보내는 거야. 어떻게 될까요? 목초지가 이제 양이 이제 나중엔 그 뿌리까지 파먹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목초지는 황폐해집니다. 비극인 거죠. 비극. 네. 그게 이제 공유제 비극이 대변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지구라는 이 큰 환경도 공유제예요. 산림자원, 여러 가지 뭐 어족자원, 수자원, 이 공기의 질, 여러 가지 다 그래요. 누구나 원하면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지만 그래서 마구마구 쓰다 보니까 지하자원 파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고기 수산물로 되는 물고기들 어족자원을 자꾸 무작정 파먹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나무 무작정 벌목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게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자연의 그 정화 기능 아니면 회복 기능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까 얘기한 그 목초지에 살아와야 같이 지구가 황폐해지는 거죠.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볼까요? 우리가 봅니다. 공유지의 대표적인 예, 커먼무스의 대표적인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전체예요. 그러니까 환경오염이 왜 나타났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산업혁명, 증기기관으로 대변되고 석탄, 석유, 화석연료로 대변되는 이런 그 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전에 농경사회일 때는 우리도 오염 물질을 배출을 시켰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사람이 몰려 살던 도시지역 외에는 환경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 전체적으로 지구 깨끗했어. 왜?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먹고 살기 위한 활동을 하더라도, 사회활동을 하더라도 지구가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정말 대규모 경제활동, 산업활동, 사회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구가 이제 자정시킬 수 있는 능력을 오버해서 인간이 탐욕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을 파괴시킨 거예요. 환경을 파괴시킨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지하자원 갖다 파쓰고 자연 훼손시키고 이러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전체는 공유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공유지의 비극 좋습니다. 이 비극을 막기 위해, 그러니까 목초지가 황폐화되는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요? 뭐를 할 수 있을까요? 행정학이니까 뭐부터 할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지난 시간의 영상에서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는 어디서 얻습니까? 크게 두 군데서 얻는다고 했습니다. 정부하고 시장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선호하는 방식하고 시장이 선호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즉, 이 공유지의 비극, 황폐화되는 목초지를 막기 위해 가령 예를 들면, 정부는 고전적으로 뭘 주장하냐? 하지 맙니다. 왜? 정부는요, 강제성과 권위를 지니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위와 힘을 바탕으로 하지 마. 그러니까 목초지의 예를 든다면, 자, 그 주인 없는 목초지에 양치기들이 양을 막 풀어서 이제 그 목초지가 황폐화되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아, 이거 이렇게 되면 황폐화되고 그 다음에는 목초가 자라지 않겠는데 뭘 해야 되지? 하지 맙니다. 강력한 규제. 이런 거죠. 각 목동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 기간 동안은 양 집어넣지 마. 아니면 각 목동들은 몇 마리씩만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환경 생각해 보세요. 환경 문제에 대해 대처하는 정부의 고전적인 자세 뭐죠? 규제입니다. 오염물질 배출하지 마. 오염물질 일정 부분 이상 배출하게 되면, 그러니까 황폐화를 막기 위한 거예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거예요.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한 거죠. 배출하지 마. 그리고 배출하게 되면 뭐 합니까? 벌금. 심하면 정부에서 팔찌도 채워주잖아요. 밥도 공짜로 먹여주고, 그렇죠? 잠자리 제공해주고, 네, 은팔찌 채워주고 그렇잖아요. 감옥에 가죠. 이게 정부의 고전적인 방식. 정부는 공유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냐 하게 되면 규제입니다. 규제, 레귤레이션 하죠. 그러면 정부와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시장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시장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뭡니까?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시장이 존재하는 이유. 시장은 뭐 거래 활동을 통해 뭐 하기 위해, 기업도 마찬가지 물건 만들어 뭐 하기 위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수익은 돈입니다. 돈으로 통제하자. 그러니까 뭐냐면 인센티브라든가 거래권 등을 주자는 거예요. 아까 목초지의 사례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정부는 하지마 하는 방식으로 이제 고전적 방식으로 이제 그 목초지 황폐를 막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시장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게 아니라, 자, 그 목초지에 예를 들면 뭐 테두리를 쳐놓고 그 다음에 양을 들여보낼 때마다 돈을 받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가 아니에요.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금전적인 방법으로 이제, 네, 거래권이라든가 입장권, 양의 입장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식이 조금 달라요. 하나는 뭐 거래권 등을 통해서 시장을 선호한다면 정부는 무조건 하지 마. 공권력, 강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거죠. 시장은 강제력이 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양쪽이 대척점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타협이 됐죠. 현재 그 현대행정에서 보면 환경 부분이나 각종 이제 여러 가지 행정에서 어떻게 하냐,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환경을 예를 들어 보면 이 공유지의 문제, 환경오염 문제, 환경오염 자체가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그 오염을 막기 위해 과거에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펼쳤어요. 지금 뭐 하냐? 네, 시장에서 주장한 그 금전적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즉 뭐냐면 오염물 배출 거래권 제도 같은 걸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염물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사는 거야. 그리고 서로 A 기업과 B 기업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제 거래권을 서로 가치를 교환할 수 있어요. 정부로부터 거래권을 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염물질 배출하는 양에 따라 A 기업하고 B 기업이 있으면 서로 이걸 사고 팔 수 있어요. 사고 팔면, 그러니까 이것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제가 뭘까요? 왜 무조건 규제 일변도로 하다가 왜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서 얘기한 거래권 개념을 도입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무조건 규제는 하지 마요. 하지 마. 근데 환경오염물질 배출 안 하고 산업활동이나 경제활동, 우리가 인간생활을 영위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만 하더라도 보면 오염물질 배출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아, 먹는데 어떻게 배출을 안 해? 먹었으면 싸야지. 기업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만드는데, 공장이 무슨 생산활동 하는데, 기업 활동하는데 어떻게 배출물을
오염물질 배출 안 해.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무조건 억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뭐냐면 금전으로 이거를 통제시키는 거예요. 정부가 이제 이거를 양쪽으로 병행해서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규제가 강화돼서 사용되는 경우는 정말 치명적인 경우겠죠. 그러니까 이 오염물질 같은 경우 배출됐을 때 우리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경우 무조건 하지마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정 부분 어쩔 수 없이 이제 배출하는 걸 용인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래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3에 대한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시장과 정부에게만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규제하거나 이 방법밖에 없나요? 또 다른 제3의 길을 제안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너 오스트롬이라고, 그러니까 행정학자라고 부르기 애매하긴 해요. 이제 뭐 경제학자 겸 행정학자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롬 부부,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빈센트 오스트롬이에요. 여담으로 얘기하면 엘리너 오스트롬은 빈센트 오스트롬 남편이죠. 남편의 제자였는데 남편이 이제 흑심을 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했죠. 그리고 이제 부인인 엘리너 오스트롬이 이제 청출어람이 돼서 나중에는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해에 공동수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받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제가 있던 애리조나 대학에 이제 그 특강을 오셨었어요. 오스트롬 부부가. 들은 적이 있는데, 살짝 뭐 이렇게 멀리서 봤었죠. 근데 이제 뭐냐면, 그때 이제 그 교환 비용, 트랜잭션 코스트의 대가라고 불리는 윌리엄 씨라는 학자하고 엘리너 오스트롬이 둘이 상을 받아요. 그러면 엘리너 오스트롬의 여러 가지 뭐 업적이 있겠지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쓴 글 박사 논문입니다. 거버닝 더 커먼스라는 게 있어요. 공유지를 관리하는 거예요. 거버먼트가 거버닝인데 누가 관리하냐? 자유관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까는 이제 지식 채널에 공유지의 비극 영상을 보라고 하셨잖아요. 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공유지의 희극이라고 하고 이제 지식 채널 영상을 보세요. 공유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는지 그 영상을 보면 이제 엘리너 오스트롬의 뭐 이렇게 살아온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연구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뭐가 나오냐 아까 목초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식이 아까 제가 고전적으로 시장의 방식과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방식 규제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제3의 방식입니다. 자율 규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공동의 목초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이익만을 추구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양을 다 많이 들여보낸다는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서로 알고 있는 거야. 아, 그 다음에 이 목초지는 황폐화돼서 다들 손해볼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그 목초지, 공유지로 되어 있는 목초지를 관리해 주는 거예요. 관리. 정말 자기 사유지에 있는 목초가 떨어지고 나면 정말 최소한의 부분만 공유지로 들어가서 이제 조금씩 서로 양보해 가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목초지가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공동 관리하는 겁니다. 이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엘리너 오스트롬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무조건 이기적이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는 아니다. 아니고 정말 이제 자율적으로 그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협동하는 존재고 협력하는 존재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들죠. 이게 모두 가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1시간 내내 3시간 내내 이제 이 책을 읽고 같이 토론했는데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유지 내에 그 여러 플레이어들이 있잖아요. 그 목동들입니다. 목동들이라 칩시다. 목초지 주변에. 그 사람들이 서로서로 신뢰하고 서로서로 암묵적인 약속이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그 약속 체계를 구축해 놔야 돼요. 그래야 가능한 겁니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사는 사회에서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게 구축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이제 공동체에서는 그게 이루어지는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현대사회 같이 복잡 다단한 경우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맨날 듣는 예인데 영덕에 뭐가 유명합니까? 대게가 유명합니다. 이 그래요. 영덕 앞바다에 있는 대게 공유지예요. 이거 누구나 원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물론 누구나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뭐 사실은 저는 못하죠. 배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근데 거기에 있는 대게잡이 하는 거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나 없이 대게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게 씨가 마르겠죠. 정부가 뭐 합니까? 대게 산란기에는 못 잡게 규제해요. 벌금 어마무지하게 셉니다. 뭐 심하면 뭐 팔찌도 찹니다. 이렇게 가지고 규제를 해요. 정부가 규제 방식으로 대개 자원을 보호하기, 공유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족 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오스트럼 방식, 공동체 방식을 적용해 본다고 칩시다. 뭐가 깔려야 되냐? 그럼 뭐냐면 대개잡이를 하는 이렇게 사람들끼리 신뢰가 형성되어 있고 다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대개 어장은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매번 해마다 대개잡이를 하는 어선들 주체가 계속 바뀌어요.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신뢰가 형성될 수 있고 공동체 의식이 형성될 수 있고 그들만의 자율적인 규칙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 여러 가지가 깔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건 그 전에 이제 공유제의 비극, 공유제가 고갈되어 가는 걸 막기 위해는 규제 혹은 뭐 거래권, 경제학적 마인드 아니면 정부의 마인드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아니다. 시민, 그러니까 개개인의 그 의식에 맡기는 제3의 방식도 있다는 것을 입증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공유제 희극입니다. 이런 영상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요금제입니다. 요금제는 배제가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통제할 수 있어요. 돈을 내야 그 물건을 쓸 수 있고요. 그 서비스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안 내면 못 써. 근데 대신에 경합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돈을 내고 쓰지만 내고 난 이후에 너나 없이 다 쓸 수 있어요. 양이 줄어들지 않아요.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약간 이제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냥 편의상 그렇게 생각하고 봤어요. 톨굿이라고 부르는 요금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자, 가장 뭐 확실한 예 중에 하나가 보면 케이블 TV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보는 TV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뭐라? 돈 내야죠. 돈을 내면 보기 시작해요. 근데 너나 없이 다 봐. 나도 돈 내고 보고 너도 돈 내고 보고 그들도 돈 내고 보고 네.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케이블 TV 보는데 방해되나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배제는 가능하지만 너나 없이 다 그걸 많이 이용한다고 해서 내가 이용하는 서비스 질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이론적으로 그래요. 무선 인터넷, 이동통신, 핸드폰, 전화 생각해 보세요. 물론 특정한 날에 너무 이제 이렇게 트래픽이 폭주해서 이제 카카오톡이나 메신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건 차치하더라도 자 이동통신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화도 어떻게 됩니까? 전화 서비스에 가입을 해야 이용할 수 있죠. 가입하지 않으면 돈을 안 내면 이용 못합니다. 근데 제가 그 전화 핸드폰 서비스 통화 서비스 이용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돈 내고 이용하는데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니까 어지간해도 안 떨어질 겁니다. 안 떨어져요. 그게 요금제예요. 요금제의 특징은 뭘까요? 요금제의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했지만 뭐 케이블 TV, 무선 인터넷, 이동통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럼 요금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뭐랄까요? 아까 공유제에 관해서는 정부가 규제 플러스 뭐 이렇게 경제학적 마인드를 받아들여서 시장의 마인드를 받아들여서 뭐 그러니까 구매의 개념 뭐 배출권 거래제도 이런 걸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금제는 뭐랄까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요금제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굉장히 커요. 규모가. 여러분 지금 당장 이동통신 사업 시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무선 인터넷 사업, 케이블 TV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도 마찬가지. 워낙 기초자, 인프라스트럭처, 기본 자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개의 기업이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케이블 TV라든가 이동통신이라든가 무선 인터넷 굉장히 우리 삶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공공성이 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수업 시간에 물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 인터넷 안 하시는 분, 핸드폰 안 쓰시는 분 거의 없을걸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는 민간 시장 영역이지만 거의 공공 서비스랑 마찬가지예요. 뭐라냐? 이거 정말 정부가 판단하게 계산해요. 정말 중요한 거야. 근데 이거 워낙 초기에 시작할 때 사업 비용이 많이 들어. 그 다음 여러 가지 기술력도 필요해. 도와줘야겠어. 그러니까 요금제에 대해서는 뭐라 하냐면 정부가 대개는 사업 초창기에 보조금이라든가 세금 감면이라든가 기술 지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이제 도움을 주는 거예요. 해봐 독려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요금제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또 뭐라냐면 정부가 가격 규제나 통제를 해요. 왜요? 뭐냐면 케이블 TV 사업자라든가 이동통신 사업자라든가 무선의 인터넷 사업자가 많나요? 잘못하면 독점 혹은 과점이 형성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뭐랄까요? 독점이나 과점이 형성되면 좀 더 나중에 보겠지만 가격을 갖고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정부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네, 공정하게 정말 공정한 가격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감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번에 최근에 비근한 사례로 이제 5G 사업이 시작됐을 때 요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니까 정부에서 통제했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하는데 정부가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하는 거예요. 가격 일정 이상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워낙 우리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통제하는 겁니다. 근데 일정 부분 그런 권리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또 사업이 시작할 때 실제로 이제 이동통신 사업자들에게 정말 우리의 세금을 가지고 도움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사업을 하면서 뭐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성. 이미 우리가 투자자들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투자자들이에요.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서 그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자기들만의 그걸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사실 민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굴지의 기업들, 뭐 삼성, LG 뭐 다 좋습니다. SK 다 좋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혼자가 크냐?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잘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세금으로 깔아놓은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하고 있어요. 각종 전기, 도로, 여러 가지 철도 시설, 공공 뭐 여러 가지 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없이는 삼성, LG, SK 이런 대기업들 안 돌아갑니다. 이런 거에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삼성전자 봅시다. 반도체가 핵심인데 자 전기가 제대로 공급 안 되면 반도체 생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전기 부분은 뭐죠? 그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세금으로 전력책 공급 체계를 구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민간 기업도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돼요. 근데 더욱이 요금제 같은 경우는 사업 시작부터 정부가 도움을 주면서 시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더 엄격하게 정부가 이제 공정하게 정말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감시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